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쪽 상황이다. 그러면 어디가 오고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대형 원전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계속 몇 기씩 쌓아가느냐가 중요하고 SMR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수주는 쌓이고 나가면서 실적도 2030년, 2031년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2년 전의 방산의 모습을 원전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먼저 원전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어제 지 베르노바 실적 발표했었죠. 오늘 뭐 예상했던 멘트이기도 했습니다. 가스터빈이요. 지금 지멘스 에너지와 저기 어디냐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지 베르노바 이 세 개가 그 70에서 75에서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쪽 상황이다. 그러면 어디가 오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한 17기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2030년까지 110기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분위기는 아마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아마 이걸 바꿀 것 같아요. 목표치를. 110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증설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 쪽에 공장 SMR 착공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더 증설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뭐 한국과 베트남 오늘 원전 MOU 이제 협력 맺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카 원전 때 맺었던 그 레퍼런스 사실 뭐 아랍에미리트는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2009년도에 했는데 거의 한 11년, 12년 만에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대형 원전은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도 사실 원전에서는 굉장히 강국이고 프랑스 EDF에서도 굉장히 강국인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는 이번 이란 이슈가 종전이 되고 나면 가장 빠르게 할 게 대미 투자법 그 이행했던 거. 야 빨리 너네 우리 에너지 이 위기 빨리 탈피해야 돼. 우리 너네 원전 뭐 규제 관련된 거 빨리 해결할게. 야 웨스팅하우스 빨리 한수원과 빨리 체결하고 우리 빨리 지금 원전 짓고 SMR 빨리 하자. 그에 대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됐을 것 같아요. 뭐 당장에 뭐 다음 달 말부터 페노임이나 저기 홀텍 그 SMR 아마 계약 바로 삽뜰 거예요. 삽뜰 거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2030년까지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뭐 계속 꾸준히 좀 가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이 이제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주가가 조금 높은 수준이라 이거를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산 그리고 조선 이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2-3년 전에 방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때 유럽 쪽에서 뭐 그때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방산 싸네. 가성비 있네. 좋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계약들이 크게 나왔었죠. 지금은 그 120조, 130조까지 수주잔고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게. 그러면서 수주를 쌓고 2년 뒤, 3년 뒤에 그 매출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수주는 계속 쌓이고 있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리팅을 하는 거죠. 그게 원전이 전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체코 두쿠바니 원전이 뭐 대략 한 21조, 22조가 나왔죠. 어젠가요? 체코 쪽에서 또 하나 얘기했죠. 우리 내년에 템물린 할 건데 한수원과 약간 그런 비슷한 뭐 계약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프랑스 EDF 회사가 이번에 소송까지 걸었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물론 이제 그 항소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너네들한테 체코 쪽에 그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너네 인력 개발까지 다 시켜주려고 했는데 너네 보니까 한국 한수원 저가 수주한 거 아니냐. 그거 너무 우리 불합리하다라고 그게 약간 걸었던 건데 기각이 됐죠.
그러면 이제 체코는 아마 프랑스와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게 되면 테물린과 그 2차 두 개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또 한 번 좀 밸류시 릴레이팅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베트남도 오늘 MOU 맺었죠. 베트남도 나올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래 5월이었어요. 작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갔지만 지금 뭐 늦어지고 있죠. 지금 이란 이슈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방한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아랍에미리트 계약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동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건데 이미 상업화에 성공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대형 원전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계속 몇 기씩 쌓아가느냐가 중요하고 SMR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수준은 쌓이고 나가면서 실적도 2030년, 2031년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2년 전의 방산의 모습을 원전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은 뭐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릴레이팅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테물린 계약이 됐어요. 아니면 루마니아 계약이 됐어요. 뭐 사우디도 있을 거고요. SMR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계약들, 가스터빈도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 계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목표가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6만 원대까지 주가가 아마 1, 2만 원에서 6만 원 올리면서 대략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단형 그 한 반기 동안 6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2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계속 계단형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주가 바로 온라인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국가 간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틈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15만까지 빠르게 올라가서 그때부터 박스권 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중소형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중소형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소형주요. 뭐 BHI도 계속 수요 전환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뭐 오르비텍도 뭐 마찬가지긴 했었고 뭐 한진산업, 한전기술 뭐 최근에 뭐 비나텍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전반적인 산업 섹터가 같이 가는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그 팀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결국 뭐 한수원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밸류체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뭐 그 회사들이야 원래는 이제 수익성을 반영되는 시점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15년 뒤에, 누구는 10년 뒤에, 누구는 한 뭐 5년 안에 이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이제 오르비텍이 미국의 그런 원전 산업에 관련된 규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보수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뭐 좀 더 중성을 본다면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우진 쪽으로 좀 보는 게 괜찮지 않나. BHI까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력 설비주 오늘 강한 상승 나왔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전력 인프라 쪽 얘기 나온 게 뭐 아마 베트남 그 여러 가지 MOU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의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캐패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게 하나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LS 이제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일회성 비용도 좀 포함한 걸 제외하면은 뭐 컨센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물량이 더 늘리게 되고 결국에 그게 원전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이게 같은 흐름으로 아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동이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도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좀 계속 여기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캐파가 부족해요. 이게 LS 일렉트릭은 멜버른이고 그리고 저 창원 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효성중공업이고 그리고 현대엘렉트릭도 엘리바마와 저게 울산 쪽에 공장을 짓긴 했지만은 지금 물량이 없어요.
이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데 큐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반기에 추가 증설 이슈가 나올 거고 그 북미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결국에는 새로운 입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성은 계속 꾸준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멘트에 따라서 오늘 좀 시장에서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과 마찬가지로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손 가기에는 그 너무 가격이 높아서 손이 안 나가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마 한 달 전인가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싱가포르에 팹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대만 전력기기 회사들이었습니다. 쇼티지 현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변압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도 이게 내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은 아마 이번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엔트로픽이죠.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이 이번에 이미 2천억 달러 정도 이상의 지금 캐펙 투자 늘렸습니다. 알파벳은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보스 폰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에너지 너네가 좀 갖다 써라. 왜 이게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조선까지 이게 지금 AI가 붐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는 이게 일본, 대만, 한국 회사들만은 이게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리에이팅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주가는 2028년까지입니다. 29년, 30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입찰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결국 모든 그 전력기기 회사들은 다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네 빨리 좀 만들어줘. 증설 좀 해줘. 관세 우리 이번에 얘기했잖아. 너네 관세 제외시켜줄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부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현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액분을 했죠. 액분해서 가격이 세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하이닉스는 액분 안 하겠다 했죠. 맞아요. 주주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주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은 주가 부양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현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액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 추가적인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겠죠. 이 삼성중공업이 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여러 이제 엔진 사업부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마 지난 4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컨콜에서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적 보셨죠? 이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저성과 물량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선주는 아마 다음 주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당시 아마 친조효과 지수가 140이었을 때 카타르 에너지 수주 받은 물량들이 대다수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때는 사실 카타르 에너지가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너네 우리 2019년에 너네한테 에너지선 주려고 했던 거 우리 구두 합의한 거 있잖아. 그 가격에 맞춰. 지금 실조선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약간 구두 합의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저가 수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떨어내면은 이제 조선주들은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5%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다, 20%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주들은 시클리커 사업상 굉장히 영업이익률 밖에 거의 5%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0% 올라갔고 15% 올라가고 20%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가는 인도 물량들이 굉장히 나을 거고 삼성중공업은 그 모잠비크죠. 모잠비크 수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큰 수주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조금 부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강한데 반해 하나오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오션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긴 했겠지만은 약간 밸류에이션적에서는 다른 3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밸류 가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하나오션은 아마 결국에 이번 1분기 실적 다 뜯어보면 될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힘센 엔진이 있었죠. 힘센 엔진이 최근에 나왔던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왔던 그 이제 선박 엔진, 이게 중력 엔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대한 밸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하나 그 오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애초에 그 전에는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STX 엔진이 상한가를 갔죠. 아마 이거는 중력 그 발전 엔진 그 이슈가 부활되어 왔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저는 이번 기자재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최근에 핀란드 그 선박업체 그 바르질라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그때 1.4기가 메가와트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겁니다. 보통 그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대략 1기가 그 1기가와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의 그게 엔진이 나가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핀란드 업체만의 문제냐?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선박 엔진을 만든 회사들도 여기에 따른 정설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좀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엔진 중에서는 한화 엔진이 좀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조선사들 최근에 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산화탄소 관련 이슈가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이 그 기술력이 없는 좀 상황에서 한화 엔진 간의 추가적인 수준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선박 엔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 수주가 안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시장은 내러티브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 위에 공급 계약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밸류로 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엔진은 일단 탑픽으로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장님께 신규 자금 1,00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관심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뭐 120만 원대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 비중은 적어도 40%는 계속 유지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40%를 담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얘기하다 했던 거지만은 삼천장 제약 이슈도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ETF에도 비중이 없어진 상황이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최근에 뭐 메디포스트가 주가 움직임이 좋죠. 아마 다음 달 5월 중순쯤에 카티스템 임상 일본 거 삼상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상방이 조금 굉장히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거고 에비엘 바이오나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오늘 반등이 나왔죠. 이거는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은 20% 비중 그리고 원전 2차 전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2차 전지는 확실히 탄산리튬 가격을 보더라도 확실히 원자재 그 탄산리튬 가격에 따른 그 레깅 효과들 LNF는 일단 이번 실제에 대한 기대치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도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오가 좀 어려워서 좀 투자하기 망설여지신 분들께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부터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D&D 파마텍을 저는 지금은 D&D 파마텍과 메디포스트를 좀 보는 게 맞다라 보는데 D&D 파마텍은 뭐 어려우시면 딱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럽 관악회 5월 27일입니다. 이때 메시 치료제가 뭐냐면은 그 지방간 치료제인데요. DD01이라고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냥 제가 컵대에 갔던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12투자 그게 나왔죠. 2,26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원래 한 1,500억이었죠. 보통 12 발행하면 시장에서 안 좋게 보죠. 근데 보통은 임상 가치가 좋다라고 해서 VC가 투자를 했어요. VC가 투자를 했던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 임상할 때 이 돈 써. 이걸 일단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임상 발표 이전까지는 기술 이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임상 발표하고 보세요. 우리 임상 발표하고 임상 가치 높이고 나서 기술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AB바이오도 아주 조용하죠.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했습니다. 보통 1월 달에 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려요. 그게 계약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코가 있고 에스모가 있고 EASL이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총 3, 4개가 있어요. 바이오 USA까지. 그때 기술자들이 저는 무더기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